어머님, 이 집 제 돈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제 이름 돌려받겠습니다.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세 절감 부분, 이 설계대로라면 정말 안전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회장님. 증여 시점을 내년 1월로 분할하시고 공익법인 출연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시면 약 27억 원 정도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 손에서 일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 앞까지 나가 의뢰인이신 회장님께 깊은 목례를 올렸습니다. 그분의 구두굽이 대리석 복도를 스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국내외 판례집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제 사무실 문 옆에는 금색 명패 하나가 은은한 광택을 머금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서혜윤 변호사, 부동산 상속 전문. 이 5글자는 지난 12년 동안 제가 새벽 1시에 도서관과 밤 11시에 로스쿨 강의실을 수없이 오가며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낮 이 방 안에서 오간 금액은 250억 원. 제 한마디에 의뢰인 회장님의 얼굴이 긴장과 안도 사이를 오갔고 제 펜 끝이 서류 위에 닿을 때마다 수십억 원의 향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방 안에서만큼은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의 중심이었습니다. 2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때 제 책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전화가 둔탁한 진동을 내며 여러 번 울렸습니다. 저는 팔찌가 걸릴 듯 말 듯한 손목을 기울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님, 그 3글자 아래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알림이 총 15건이었습니다. 미리 보기 문장은 읽지 않아도 순서가 그려졌습니다. 빨리 와서 전부터 붙여라. 기름 넉넉히 준비해뒀다. 늦으면 혼날 줄 알아라. 돈 버느라 조상 팔아먹는 거냐?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엎어 책상 구석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회의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힐긋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회장님 앞에서 27억 원짜리 절세 설계를 차분히 설명해 드리던 그 얼굴과 지금 이 순간 이 거울 속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수십억 원의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고 밤에는 전 한 장 더 붙이지 못해 혼이 나는 여자. 오늘도 저는 그 2개의 얼굴 사이에서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던 제 손끝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낡은 종이가 투명 파일에 쌓여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느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가 결혼 첫 해에 한번 떼어본 뒤로 7년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은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오늘 밤부터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흔들어 놓게 될 것인지를 이 순간에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서실 쪽에 간단한 목례를 드리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왔어? 시어머니 제삿날인데 이 시간까지 뭘 하다 온 거야? 얼른 정장 벗고 부엌으로 와라. 전 재료 다 꺼내뒀다. 언니, 이 립스틱 색 진짜 고급스럽다. 이거 내가 좀 가져가도 되지? 현관에서 구두를 벗기도 전에 세 가지 목소리가 차례로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 차복자, 여사의 호통, 거실 소파에서 들려온 남편 정호 씨의 무심한 한숨, 그리고 제 방에서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시누이 수진 씨의 들뜬 목소리. 이 세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저를 향해 날아드는 이 순간이 이 집 현관의 공기에는 늘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서랍 맨 아래 칸에서 낡고 색바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이 앞치마는 제가 결혼 첫해 시어머니께서 직접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이 앞치마를 제 품에 안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며느리라면 이 정도 앞치마 하나는 평생 두르고 사는 거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지난 7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르는 제 손끝이 익숙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250억 원짜리 계약을 마무리하던 변호사의 얼굴이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묶는 한 집 며느리의 얼굴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에 2번씩 가면을 바꿔 써야 하는 오래된 배우처럼 저의 변신은 어느덧 기계적인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15인분의 전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호박과 고추, 버섯, 대구살, 다진 소고기, 계란 반죽용 밀가루까지 평소보다 확연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으신 채 손톱을 다듬으며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감시하듯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소파 반대편에서 휴대전화 화면 속 주식 그래프에만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 달에 몇 번 이 부엌에 서는지도, 이 앞치마가 얼마나 낡았는지도, 제 손끝에 몇 개의 대인 자국이 남아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는 어느새 제 방 화장대 앞으로 이동해 제가 아껴두었던 립스틱 한 자루를 손에 쥔 채 거울 속 자신의 입술에 발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을 흘깃 돌아보시며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올케는 이 앞치마 두르고 전 붙이는 게 더 어울리니까 이런 좋은 립스틱은 내가 쓰는 게 낫겠지.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께서 소파 쪽에서 작게 키득 웃으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기름이 튀어오른 프라이팬 앞에서 팔뚝 안쪽에 작은 화상 자국이 또 하나 늘어가고 있었지만 제 얼굴 위에는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재킷 속주머니 안쪽 지퍼에 반듯하게 접어 넣어둔 한 장의 종이.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지금 이 시각에도 제 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요히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오늘 밤 이 낡은 앞치마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제사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끝을 살며시 넣어 그 종이의 모서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종이의 내 귀퉁이는 반듯하게 접힌 그대로였습니다. 혜윤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지금 통영병원 응급실이다. 여기 간호사실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윤아, 와서 이 아버지 손 한 번만 잡아주렴. 새벽 4시 반. 제 휴대전화의 진동 소리가 침실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통영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제가 결혼한 이후 지난 7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게 안부를 주고받던 제 친정아버지 서창석 어른의 오래된 이웃분이셨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기댄 채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곤하게 주무시던 남편 정호 씨는 한번 몸을 뒤척이시더니 저쪽으로 돌아 누워 이불을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다시 고르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며 저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 있던 저는 그분의 설명을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담아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공방에서 작업을 하시다 의식을 잃으셨다는 말씀. 지금은 응급처치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올라가셨다는 말씀. 당장 생명에 큰 지장은 없으시지만 가족 중 한 분이 꼭 오셔야 한다는 말씀. 저는 침실 서랍장 앞에 서서 가장 간단한 옷 몇 벌만 여행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해 전 은퇴하신 뒤 서울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시고 통영 미륵산 자락의 작은 언덕 위에 목공방 하나를 꾸리셨던 그날의 결심을 저는 그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께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새벽 제 가슴 안에서 왜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르는지를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리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가 5번쯤 울린 뒤에야 그분의 잠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통영병원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짓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새벽의 공기를 한 차례 서늘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아버지 간호는 해야지. 그런데 다음 달 시아버지 제삿날만큼은 비워두지 마라. 그 한 번은 내가 와서 해야 한다. 저는 네, 어머님하고 짧게 답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기를 가방 안에 집어넣는 제 손이 새벽 공기의 탓만은 아닌 이유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에게는 침실 문틈 사이로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통영에 다녀올게요. 통영까지 가는 4시간의 새벽길은 고요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바닥 아래로 이 길을 달리는 동안 흩어지는 지난 7년의 장면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건네셨던 낡은 앞치마.
첫설 연휴에 시누이 수진 씨가 제 화장품을 가져가며 남긴 웃음소리. 제사상 앞에서 몇 번이나 묵묵히 프라이팬을 뒤집던 제 손의 기름 자국.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꼬박 일주일 뒤 아버지께서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신 채 아직은 많이 쉰 목소리로 한 문장만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혜윤아, 그 시댁 아파트 등기부 내가 최근에 다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속도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눈을 감으시며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그 병상 옆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택배라면 경비실에 맡기세요. 어머님, 저 혜윤입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너 이제 이 집 문고리 잡을 생각하지 마라. 제 압이 간호한다고 한 달씩 시어미 등에 칼 꽂고 나간 며느리가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어디 남아 있을 것 같냐? 인터폰 너머로 쏟아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도어록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제 머리 위에서 가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결혼 첫 해부터 7년 동안 매일 같이 눌러오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그 6자리 숫자는 더 이상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시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통영과 서울을 번갈아 오가며 아버지의 식사, 재활, 목공방의 간단한 정리까지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사 참석 요구에 결국 응할 수 없었던 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조차 드리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오늘 이 복도의 싸늘한 공기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제자리에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 앞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낡은 철문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 이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던 날, 저는 이 문이 제게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 문은 저에게 그 시작이 어떠한 결말에 도달했는지를 조용히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각도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현관문 바깥에 선 이 여자가 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맨 첫 장의 진짜 이야기를 이미 7년 전부터 혼자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지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가방을 어깨에 고쳐 메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쪽 지퍼에는 7년 동안 제가 품어온 그 한 장의 종이가 여전히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는 동안 저는 법무법인의 제 후배 한 분께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잠시 회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이력 조회와 자금 출처 분석이 필요한 건입니다. 문자를 전송한 뒤 휴대전화 화면을 끄는 동안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어제의 저와는 어딘가 다른 결의 눈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은 오늘 제 앞에서 닫혔지만 저는 이 문을 억지로 다시 열어달라 부탁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 바깥에 더 넓은 문을 직접 열러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 변호사님이시죠? 제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한 지 올해로 35년입니다. 그 아파트 등기부 말씀인데요. 저는 그때 그 계약을 제 손으로 직접 중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댁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오래된 상가 2층에 자리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유리창 안쪽에는 손으로 정성껏 붙인 매물 전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공인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중개사이셨고 제 시아버님 생전에도 가끔 약주 한 잔을 기울이시던 옛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결혼 첫 해에 시어머니께 흘려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현관 앞에서 돌아선 이후 망설이지 않고 이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함을 건네드리자 그분의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윤정호 씨 댁의 그 변호사 며느님이시구나. 그분은 잠시 제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구석에 낡은 커피 머신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내려주시는 커피가 종이컵 안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소리를, 그리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그 컵을 제 앞에 내어놓으시는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 안의 시간은 바깥 도시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책상 위에 쌓인 낡은 계약서 파일들, 창가의 화분 하나, 이 모든 사물들이 지난 35년의 이 동네를 고요히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며 짧은 한 문장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벌써 눈치를 채고 계시겠지만 그 아파트의 진짜 이야기는 등기부 한 장만 가지고는 다 읽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종이컵을 쥐고 있던 손가락의 힘을 아주 살짝 풀었습니다. 그분이 35년의 세월을 걸고 저에게 이 말씀을 건네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 목소리의 무게만으로 저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7년 전 그 아파트의 매매 계약은 이례적인 구조로 진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대부분이 제 친정아버지 서창석 어른의 은퇴 설계사무소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등기부상의 명의는 당시 생존해 계시던 시아버님 앞으로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댁 쪽이 친정아버지께 정식으로 차용증 한 부를 작성해 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차용증 원본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해서까지 그분은 자신이
기억하시는 한도 안에서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은 뒤 종이컵 안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하지만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35년의 이 동네가 한 잔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김 사장님께 작은 목례를 올렸습니다. 사장님,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반쪽이 이미 제 손안에 7년 동안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눈동자가 한순간 크게 열리셨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제가 7년 동안 품어온 그 한 장의 낡은 등기부등본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두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혀 있는 한 줄의 기록이 김 사장님께서 방금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정확히 포개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등기부 위의 잉크 자국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양해를 구한 뒤 휴대전화를 꺼내 제 법무법인의 후배 박희영 변호사님께 짧은 한 통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내일 오전 회의 시간을 1시간 당겨도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추가로 이 건에 대해 한 사람의 진술서를 먼저 받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친 저는 김 사장님께 정중한 목례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분의 얼굴 위에는 한 동네의 오래된 어른이 지닌 고유한 따스함이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저는 유리창 너머로 건너편 시댁 아파트의 2층 창문 쪽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창문 안에서 어떤 불빛이 오늘 저녁을 밝히고 있을지는 더 이상 제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쪽의 불빛을 이제부터 제 손으로 직접 밝혀갈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님, 자금 흐름 분석 끝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명의 이전건이 아닙니다. 7년 전 시댁 아파트 매입 자금의 약 92%가 친정아버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차용증 원본의 행방까지 대략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 창밖으로는 초가을에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후배 박희영 변호사께서는 두꺼운 파일 한 권을 제 앞에 회의 테이블 위에 정중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파일의 첫 장을 넘기는 제 손끝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김공인 사장님의 진술서 초안을 별도로 정리해두고 제 친정아버지 서창석 어른께서 통영 목공방의 낡은 금고 안에 보관하고 계시던 자료들을 부산행 택배편으로 서울에 안전하게 올려보내둔 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에는 제가 지난 7년 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던 사실이 냉정한 숫자와 날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일, 계약금 입금일과 입금 계좌, 중도금과 잔금의 흐름, 그리고 등기 이전 시점. 이 4개의 날짜 옆에는 모두 아버지의 설계사무소법인 계좌의 출금 기록이 각 주처럼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 쪽 계좌에서 나간 금액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 첫 해에 단 한 번 떼어보았던 그 등기부등본의 진짜 무게를 저는 오늘 이 회의실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잠시만 이 구조를 양해해달라 부탁하셨던 바로 그 순간의 표정이 오늘의 이 파일 위에서 다시 제 머릿속으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윤아, 내가 살아갈 집을 내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저는 한동안 파일의 한 페이지 위에 손끝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병풍 뒤에서 우연히 들었던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오늘 이 회의실의 공기 속으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면 저 집 명의는 어차피 우리 앞으로 묶이는 거 아니니. 그 목소리의 서늘함이 오늘 이 파일의 숫자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께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차용증 원본의 소재까지 확인되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조 청구가 함께 가능합니다. 민사로 진행하되 형사 고발의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협상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결정의 방향은 온전히 변호사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을 향해 깊은 목례를 올렸습니다. 12년을 함께 일하며 한 번도 같은 방향의 건에서 어긋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에서만큼은 저의 대리인으로 들어와 주시기로 이틀 전 이미 약속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창밖의 햇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지난 7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영의 아버지께 짧은 통화 한 통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자료 잘 받았어요.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저 짧게 한 문장만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혜윤아, 서두르지 말고 내 속도로 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통영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휴대전화의 갤러리 폴더 하나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시댁 거실 한쪽 책장 위에 제가 조용히 올려두었던 작은 홈 카메라의 실시간 녹화 기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카메라를 설치하던 날에 저는 이 기록들이 언젠가 이런 형태의 파일로 정리되어 제 손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이 장면들이 저를 위해 조용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의 어떤 부분이 더 이상 통제 바깥에 놓여 있지 않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없으니까 이 방 이제 내 방이나 다름없잖아. 이 금반지 예쁘다. 옳게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래 봤자 이제 이 집 식구도 아닌 여자거를 누가 아껴두겠어. 엄마, 이 옥비녀도 내가 가지고 나갈게. 어차피 언니 돌아와도 이 방에 발도 못 들릴 텐데 뭐. 제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 안에서 신우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의 창가 자리에 앉은 채 저는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그 영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 돌려보았습니다. 영상 속의 수진 씨는 제 침실에 자개 보석함 뚜껑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차복자 여사께서 팔짱을 낀 채 방문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그 작의 보석함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옥비녀, 그리고 제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물려 내려온 가락지 한 쌍이 못이 보자기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그 보석함을 안방 드레스룸의 가장 안쪽 선반 위, 제 옷가지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어 열어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진 씨의 손이 그 보자기를 천천히 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가 드레스룸의 조명 아래 희미한 광택을 띠며 잠시 노출되었고 그 광택을 바라보는 수진 씨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시며 한마디를 얹으셨습니다. 어차피 저 애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저런 물건은 우리 수진이가 챙겨가는 것이 이 집안 도리에 맞는 일이다. 저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내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북상해 오는 가을의 맑은 공기가 창에 부딪혀 짧은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랍도록 담담한 기분 속에서 이 장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탈감도 제 안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하게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부터 더 이상 제 개인의 울분이 담긴 기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늘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한 장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법무법인의 박 변호사님을 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위에 저는 휴대전화 영상을 노트북 화면에 띄워 그분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조용히 재생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박 변호사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을 바라보시며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자료는 첫 협상 자리에 꺼내시지 말고 마지막 장면을 위해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께서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시며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자리에서는 자금 출처 증빙과 차용증 원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료들이 그분들의 이성 판단을 한 차례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마지막 쐐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협상의 흐름을 지나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한 장 한 장을 정확히 순서대로 꺼내셔야 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의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강남 테헤란로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의 차량 불빛이 긴 띠를 이루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 도시에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짧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의 자리는 단순히 한 지방과의 결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난 12년의 저를 한번 정중히 마무리해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혜윤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이다. 그 자리에서 너는 울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통영병원의 작은 일반 병실 창가로 주말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창석 어른께서는 침대 머리맡에 상체를 반쯤 기대어 앉으신 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제 기억 속에 그 손보다 한결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의 따뜻한 온기만큼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설계도면 위에서 연필 자국을 따라가던 그 겨울밤의 온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간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지난 한 달간 제가 정리해 온 모든 자료를 순서대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자금 흐름 분석 파일, 김공인 사장님의 진술서 초안, 신우이 수진 씨의 유품 반출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년 동안 품어온 낡은 단기부등본의 스캔본. 아버지께서는 그 화면을 한 장 한 장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마침내 저의 손을 부드럽게 놓으시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오후의 해를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혜윤아, 너는 이번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이 자리의 진짜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저 집안을 응징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이 자리에 가서 지난 7년 동안 너 스스로 잃어버렸던 너 자신을 조용히 데리고 돌아와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주름 하나하나에 지난 수십 년의 설계도와 목재 톱밥과 아내를 먼저 보낸 새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꼭 기억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침대맡의 서랍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그 서랍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종이는 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어느 여름날 아버지와 시아버님 사이에 작성되었던 차용증의 원본이었습니다. 혜윤아, 이 종이는 내가 지난 7년 동안 통영의 금고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었던 것이다. 내가 이 종이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한번 올 것이라고 그때 짐작했었다. 그 짐작이 오늘에야 현실이 되었구나. 저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 내 모서리가 꼿꼿이 살아 있었습니다. 잉크의 색도 선명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지닌 무게를 저는 병실 창가의 햇살 속에서 고요히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와 시아버님의 이름 석자, 그리고 그분들 두 분의 서명과 도장이 아직도 어제 찍힌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서류 파일에 조심스럽게 넣는 동안 아버지께서 침대 머리맡에 물잔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지난 한 달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혜윤아, 이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통영에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남편 정호 씨에게 딱 한 통의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저희 법무법인 4층 대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께도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의 가로등들이 제 얼굴 위로 일정한 간격의 빛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가 제 안에서 교차하는 감정들과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이 세 장의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한 집안의 파국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년 동안 잠시 맡겨두었던 제 이름 석자를 정중히 되찾아 가려 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4층의 대회의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의 한쪽 끝에 저와 박 변호사님이 나란히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차복자 여사, 남편 윤정호 씨, 시누이 윤수진 씨 세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가을의 맑은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해 온 파일 한 권과 생수 4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한숨부터 깊게 내쉬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야단이냐는 표정이 그분의 얼굴 위에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제 쪽을 한 번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생수병 라벨만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다리를 꼬시며 휴대전화를 꺼내 드셨습니다. 저는 파일의 첫 장을 넘기며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가운데로 조용히 밀어 놓았습니다. 자금 흐름 분석 자료와 김공인 사장님의 진술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료의 첫 장을 힐끗 내려다보시더니 얼굴빛이 미세하게 변하셨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료에 대해 한마디의 설명도 더 얹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 서창석 어른과 시아버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을 알아보시는 순간 그분의 두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셨습니다. 남편 정호 씨의 호흡이 짧게 흐트러지는 것이 제 맞은편에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혜윤아, 이 집안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밖에서 변호사하는 며느리가 집안 어른들을 이렇게 법무법인 회의실로 불러다가 종이 쪼가리로 몰아세우는 것이 너의 도리에 맞는 일인 줄 아느냐? 저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끝까지 들은 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자리를 누구를 몰아세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지난 7년 동안 제가 제 의지로 잠시 맡겨두었던 것들을 이제 제 의지로 되찾아 가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운 한 편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가 제 안방의 자개 보석함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재생되는 동안 시누이 수진 씨의 얼굴빛은 점점 하얗게 바뀌어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며 그 화면을 외면하셨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셨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회의실에는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은 채 파일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협의 이혼 청구서와 재산 분할 요구서, 그리고 유품 반환 합의서의 3가지가 한 벌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혜윤아,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되라는 것이냐?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체면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내용은 이 회의실 바깥으로 한 글자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이 집안에서 제 이름 3글자를 정중히 되찾아 가겠습니다. 3주 뒤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댁 아파트의 소유권은 부당이득 반환의 형식으로 제 친정 쪽에 합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일체는 시누이 수진 씨의 직접 반환으로 제 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법무법인 사무실 한쪽에 제 파트너 명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윤아, 이것 좀 보아라. 내가 돌아올 자리를 내가 미리 만들어 두었다. 이 통장은 내가 7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내준 용돈이다. 아버지는 한 푼도 쓰지 못했다. 혜윤아, 이제 이곳에서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3달 뒤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아버지의 작은 목공방 앞마당에 저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바다 냄새를 머금은 채 제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퇴원 후 재활을 마치시고 지난 2달 동안 이 목공방 안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만들어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오전 아버지께서는 그 결과물을 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참이었습니다. 목공방 안쪽 작업대 위에 작은 원목함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호두나무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고운 빛깔의 상자였고 뚜껑 손잡이는 황동으로 정성스럽게 세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그러나 지난 어느 해인가의 이사 중에 모서리가 부서져 그대로 버려졌던 그 오래된 보석함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상자를 저에게 2 손으로 건네주시며 옅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안쪽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 옥비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가락지 한 쌍이 못이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의 손에서 돌아온 유품들이 아버지께서 새로 만드신 상자 안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를 되찾은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뚜껑을 가만히 내려놓은 채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어서 작업대 아래의 낡은 나무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꺼내시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습니다. 통장의 표지에는 세월의 손때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매달 제가 시댁 몰래 친정으로 보내드렸던 용돈의 입금 기록이 단 한 번의 출금도 없이 고스란히 쌓여 이자까지 더해진 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의 첫 장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혜윤아, 내가 보낸 돈은 나에게 드는 돈이 아니었다.
이 돈은 내가 언젠가 내 자리로 돌아오는 날 내 새 시작의 밑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믿고 기다렸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저는 그 메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볼을 타고 따뜻한 물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굳이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오늘 이 작은 목공방 앞마당의 햇살 아래서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제자리를 찾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아버지와 함께 목공방 뒤편의 귤밭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귤이 가지 끝에서 주황빛으로 영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구니 하나를 들고 아버지 곁에서 귤을 한 알한 알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벽에 시장과 한밤중에 시댁 부엌을 오가며 움직이던 이 두 손이 오늘은 가지 끝에 작은 귤을 향해 부드럽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귤밭 언덕 위에서 저는 가방 안쪽에서 얇은 카드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통영의 인쇄소에서 갓 찾아온 새 명함 다발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혜윤 변호사 통영 지소. 개업 예정일 다음 달 20일. 사무소 주소는 목공방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항구 앞 2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 한 장을 아버지의 손에 가만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으신 뒤 햇살 쪽으로 들어 올려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시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윤아, 이 명함이 내 진짜 이름이다. 강남의 그 금색 명패보다 훨씬 더 내 것에 가깝다. 나는 이 명함 앞에서 내가 오래도록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귤밭 언덕 아래로 통영의 앞바다가 끝없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렸습니다. 서울에서 12년, 시댁에서 7년. 그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언덕 위의 오후 햇살 안에서